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14분 들어와 계신데, 예, 시간이 돼서, 오늘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사이버 외대 한국학부 이준표라고 합니다. 수업을 통해서 저를 뵌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현재 이민 정책론과 또 국제 이주와 노동 정책 이 과목을 강의하고 있고요. 우리가 다문화 사회 전문가 과정에 또 속한 그런 과목들인데 우리가 관련하여서 또 국내의 어떤 제도나 정책들을 참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나라로 이렇게 이주해서 들어오는 그런 이주 배경이 있는 그들의 어떤 문화라든지 그들 국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참 이해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작년에는 이 동남아의 뭐 전반적인 개관에 대해서 한번 오프라인 특강을 한 바 있는데 이번 학기에는 동남아시아 노동정책, 뭐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로 좀 함께 특강을 통해서 또 이 지역에 대한 그런 이해를 좀 더 이렇게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게 된 거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 함께 소통하면서 또 관련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주제는 동남아시아 노동 정책입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정책적인 그런 내용들을 깊이 다루기보다는 동남아시아의 전반적인 그런 배경 설명과 함께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최근에 이 동남아의 어떤 노동 그런 환경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간단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뭐 소리가 잘 안 들린다든지 뭐 문제가 있으면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도가 나와 있는데 동남아시아의 지도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동남아시아 관련된 교양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중간고사 이제 시험 문제로 이 지역 지도를 이렇게 그리는 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지도를 그려서 뭐 수도를 표시하고 뭐 이런 내용들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도를 통해서 그 국가의 전반적인 구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남아시아는 크게 이 대륙부 동남아, 우리 위에 이게 중국이 있고 또 여기 인도가 있죠. 그래서 대륙에 이제 붙어 있다고 해서 이제 대륙부 동남아라고 불립니다. 여기에는 여기 위에 있는 미얀마,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뭐 이런 국가들을 우리가 이제 대륙부 동남아에 속한 국가들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 널려 있습니다. 이렇게 싱가포르를 포함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까지 이 국가들을 이제 해양부 동남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륙부 동남아와 해양부 동남아를 크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발표하게 될 캄보디아는 바로 이 대륙부 동남아에 위치한 그런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크게 사실 이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경제적인, 정치적인 차이들, 또 문화적인, 종교적인 차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은 하나의 연합체로서 나름대로 이렇게 연합의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아세안이라는 것은 바로 이 10개 국가, 앞서 살펴봤던 대륙부 동남아와 해양부 동남아가 함께 연합체를 이룬 것을 우리가 아세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처음에는 1967년도에 이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5개 국가가 바로 이 아세안을 출범을 했는데요. 이 당시에 이 50년, 60년대는 이 지역에서
많은 어떤 서구 열강에 의한 침략과 뭐 전쟁이 계속 일어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들이 이 지역 안에 내에서 더 이상 이제 전쟁을 그치고 어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이런 연합체를 이제 구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84년도에 브루나이까지 이제 참여하면서 6개 국가가 보통 이제 선발 회원국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아세안의 선발 회원국으로서 구성되어 있다가 협력체를 이루고 있다가, 이후에 이제 후발 회원국들 1995년도에 베트남, 또 97년도에 라오스, 미얀마, 또 99년도에 캄보디아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 후발 회원국 4국가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바로 후발 회원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는 당시에 이 선발 회원국에 비해서 경제적인 격차가 굉장히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현재도 마찬가지로 아세안 이런 협력체 안에서 가장 큰 이슈는 개발 이런 격차 해소입니다. 국가 간에, 특히 이 해양부와 대륙부 간에, 또 선발 회원국과 후발 회원국 간에 개발 격차의 어떤 그런 차이를 얼만큼 줄이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아세안은 2015년도 12월 말에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했습니다. 이게 뭐와 비슷한가 하면 이제 EU, 우리가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그들이 유럽연합이라는 하나의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듯이 아세안 이 10개 국가도 느슨한 어떤 협의체에서 조금 한 단계 나아간 아세안 공동체로 이제 출범을 했는데, 사실 유럽연합과는 뭐 겉으로 보이는 것은 비슷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물론 이 아세안 공동체 안에도 정치 안보 공동체, 경제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결국 핵심적인 것은 경제 공동체고요.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개별 국가의 어떤 그런 주권 일부를 유럽연합이라는 공동체에 이렇게 이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럽연합 시민들은 개별 국가의 국적도 가질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시민권도 갖고 있고, 유럽연합의 어떤 그런 법 체제 하에 또 이렇게 구속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세안 공동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세안 공동체는 어떤 단일 시장을 위해서 관련된 그런 제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협력해서 하나로 수렴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정치적으로 어떤 주권을 이양한다든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세안 웨이라고 해서 아세안의 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내정 불간섭이 기본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뭐 한계로 이제 작용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부분들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간섭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다른 뭐 경제 분야라든지 뭐 사회 문화 분야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협력이 조금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실제 이제 우리가 이 아세안 공동체가 출범했지만 사실 이건 이제 뭐 완전체로 출범했다라기보다는 시작 지점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차원에서 나름대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정치 안보적으로 뭔가 연합체를 이루어서 개별 국가로서 다른 어떤 서구 열강들을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세안이라는 조금 더 협력된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또 접근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뭐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이 아세안 이제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우리는 공동체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동남아,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나가지 못하지만 동남아 아세안 지역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입국 수속을 할 때 아세안 국적을 가진 그 아세안 국가들 그 주민들이, 시민들이 갈 수 있는 좀 더 빠른 수속을 밟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따로 있죠. 외국인과는 또 차별되는 그런 뭐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뭐 그 아세안 안에서 뭐 이런 협력체 공동체로서의 그런 작은 노력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앞서서
그 동남아시아라는 게 대륙부와 이렇게 해양부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대륙부 동남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살펴볼 이 캄보디아가 이제 이 대륙부 동남아에 이제 속해 있는데, 이 지역은 또 다른 표현으로 메콩 경제권이라는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 메콩이라는 것은 메콩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우리 한강처럼 여기 동남아에 아주 큰 강이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뜻이 이제 어머니의 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은 여기 위에 지도를 보시면은 윈난성이라고 해서 중국의 서남쪽에 위치한 도시죠. 여기서부터 이제 발원을 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미얀마를 거쳐서 태국과 라오스에 이렇게 국경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콩강을 중심으로 해서 라오스와 태국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쭉 내려와서 아래쪽에 이제 캄보디아가 있고 또 베트남까지 흘러내려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륙부 동남아를 이렇게 관통하는 그런 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에 ADB라고 아시아개발은행, 일본이 주도하는 이 개발은행이 이 지역이 너무나 이제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인프라 사업을 통해서 개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여기 엄청난 그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지역은 여전히 계속 뭐 발전하는 과정에 있지만 그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새로운 그런 경제 블록으로 이렇게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 메콩 지역에 대한 그런 중요성들을 인식하면서 점점 그런 관계들을 심화시켜 왔습니다. 사실 이 메콩 지역, 요 메콩이 포함된 동남아 지역, 미얀마, 라오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이들 지역과 함께 한국이 2011년부터 외교 장관 회의를 계속해서 매년 개최해 왔습니다. 그래서 외교 장관들끼리 함께 모여서 관련된 그런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죠. 또 2012년도에는 비즈니스 포럼 해가지고 양국의 어떤 그런 기업가들을 좀 이렇게 매칭해주는 약간 그런 차원의 포럼도 매년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던 것이 작년 2019년도에 처음으로 한메콩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외교장관급 회의로 이제 이어져 왔는데 이걸 격상한 것이죠. 정상들끼리, 각국의 정상들 간의 그런 회의체로 격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세안 내에서 이 메콩 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 그 전략적인 그런 관계가 더 심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도 있는데 거기에 부속해서 한 메콩 정상회의도 별개로 다시 가지면서 이 아세안 지역 내에서 메콩 지역에 대한 그런 관심이 더 커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메콩 지역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이 메콩 지역이 왜 중요한가, 이 대륙부 동남아가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의미가 있는가 좀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이제 풍부한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천연 자원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이 굉장히 많죠. 이 대륙부 동남아의 대부분 국가들의 평균 연령이 20대 중반입니다. 생산 가능인 거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굉장히 그 노동력이 이제 풍부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체제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 중에서는 라오스라든지 베트남은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처럼 경제적으로 이제 개방을 했습니다. 개혁 개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제도적으로도 굉장히 오픈하면서 이 지역의 어떤 그런 잠재력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생산 기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임금 그런 노동자들이 이제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이제 중국에 이어서 이제 중국은 대체할 만큼은 되지 않지만 중국의 어떤 보완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 동남아시아도 그런 생산 기지로서의 매력이 굉장히 높은 거죠. 저임금 노동력이라든지 또 많은 그런 노동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주목할 것은 과거에는 이 지역은 그냥 값싼 노동력이 있는 생산 기지로서의 매력이 있어서 뭐 공장을 짓고 뭐 이런 것들로 유명했는데 최근에는 소비 시장으로서의 가치도 생겨나고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 지역에 여전히 낙후된 측면이 많이 있지만 이들 국가에서도 중산층 이상은 굉장히 잘 삽니다. 그리고 소비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떤 것들을 물건을 팔거나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인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 기질 뿐만 아니라 소비 시장으로서의 가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또한 거대 소비 시장의 교두보라고 했는데 이 동남아 지역 위쪽에 바로 인도하고 중국이 있습니다. 거대 시장을 또 해양부 동남아와 연결하는 약간 그 중간에 있는 교두보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그런 의미에서 또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 사진은 이게 이제 그 다리를 놓은 인프라가 얼만큼 다리가 많이 길이 잘 닦여 있는지, 다리가 아니라 길이 잘 닦여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게 1992년도에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걸 찾아보면은 여기에 태국을 중심으로만 줄이 몇 개 그어져 있죠. 거의 다른 부분에는 길이 닦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2006년도에는 조금 더 길이 생겨나게 됐고요. 베트남이라든지 이쪽 베트남을 중심으로 또 태국이라든지. 근데 이제 2015년에 보면은 미얀마나 라오스, 뭐 캄보디아를 통해서도 굉장히 복잡하게 이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 길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프라가 계속해서 이제 확장되면서 서로 이렇게 물류라든지 또 사람이라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것은 바로 일본이 이 메콩 지역 정상들과 함께 일본 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한 사진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서 이 동남아 지역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공을 들여왔고요. 이 동남아와 관련된 이제 연구 자료들을 이렇게 수집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제도라든지 뭐 법이라든지 이 나라 정보들을 참 이렇게 찾기가 쉽지 않고 그것들이 체계적, 종합적으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지 않는 측면이 많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60년대부터 뭐 이들 국가들의 모든 법들 다 번역이 되어 있고 또 많은 그런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메콩 지역 정상들과도 뭐 외교 장관회의부터 시작해서 경제 장관회의 또 정상회의까지 차근차근 그 단계를 이제 밟아와 있고요. 또 굉장히 구체성을 담은 그런 전략들을 매년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제 도쿄 전략이라 그래서 대메콩 지역에 대한 그런 협력 전략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과 이제 메콩 지역의 협력 모습입니다. 여기 사진에서는 이제 메콩 란창 커퍼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란창이라는 것은 메콩강을 중국인들이 부를 때 중국에도 이제 메콩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그 메콩강을 란창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메콩 란창 커퍼레이션. 그래서 중국 주도의 이런 협력체를 구성해서 매년 이런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국 총리와 이제 캄보디아 총리가 있는 사진입니다. 뒤에서 우리가 캄보디아 얘기를 하겠지만 캄보디아는 완전히 친중국 쪽에 서서 지금 어떤 그런 외교 노선을 펼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이 이 동남아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이제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중국의 1대1로 정책이 펼쳐지는 그런 이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남아가 포함되어 있고요. 일본은 여기에 이제 대응해서 이제 인도 태평양 구상이라고 해서 인도와 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이런 전략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 1대1로나 인도 태평양 구상이나 이제 공통 분모는 바로 이 동남아 지역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과
또 일본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동남아 지역에 대한 계속된 그런 관심과 정책들을 이제 마련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동남아 지역에 대한 대표적인 정책을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신남방 정책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신남방 정책은 단순히 뭐 아세안 지역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도 플러스 아세안 지역에서 신남방 정책, 그다음에 유라시아 지역을 중점적으로 보는 이제 신북방 정책해서 이런 신북방과 신남방 두 가지 그런 정책 노선들이 있습니다. 예, 신남방 정책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이건 크게 세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공동체, 상생 번영 공동체, 평화 공동체라고 해서요. 사람, 또 경제, 평화 이 세 가지가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공동체에서는 상호 이해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교류를 증대시킨다 해서 2020년까지 상호 방문객 그런 을 연간 1,500만 명 달성하는 것을 주요한 그런 핵심적인 그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경제 분야에서는 이제 아세안과 인도에서 교역액을 이렇게 정해서 이 목표치를 이제 이루어내는 것을 주요한 그런 목표로 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평화 공동체에서요. 사실 우리나라 이제 북한과의 이런 관계를 또 발판 삼아서 또 이 동남아 지역의 이런 영내 안보, 환경 구축을 위한 이런 협력 체계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목표가 이제 10개국 순방 및 전략적 협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목표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세안에 대한 내용들 동남아시아 해양부, 뭐 대륙부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이 지역은 어떤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가? 예, 젊고 역동적인 성장 지역이다. 그래서 평균 연령이 30세. 그래서 우리가 대륙부의 경우에는 더 낮습니다. 20대 중반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인구와 또 소비 시장으로서의 가치, 또 중산층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는 2030년까지 세계 중산층 소비의 59%가 바로 이 동남아의 소비층으로 전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남방 정책의 대상이 되는 이 동남아 지역의 특징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여기 보면은 이제 아세안이 중심이 되는 협력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플러스 3라고 해서요. 아세안이 이제 97년도에 아세안 연합 출범 30주년 기념으로 한중일을 초대했어요, 정상들. 그래서 그때부터 아세안 플러스 3라는 이런 정상회의가 지속적으로 이제 개최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뭐 동아시아 회의라든지 지역 안보 포럼에도 한국이 속해서 아세안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예, 2018년 기준 우리의 뭐 제2위의 교역 대상이고요. 아세안은 우리의 뭐 제3위의 투자 대상이고 제1위 방문 지역입니다. 예, 이 지역으로 우리가 많이 또 이제 뭐 진출 투자하기도 하고 또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그 지역에서도 많이 우리 지역으로 이렇게 오기도 하죠. 그래서 아세안 지역, 동남아 지역과 우리나라의 그런 협력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사진은 작년에 11월 25, 26, 27일에 걸쳐서 있었던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또 메콩 정상회의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아세안 정상회의는 이제 매년 개최되어 왔었는데 작년에 이제 부산에서 특별 정상회의의 형식을 빌어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이제 개최를 했고요. 또한 이제 한 메콩 간의 정상회의는 그동안은 외교장관회의였는데 제1차 처음으로 한국과 메콩 간의 어떤 정상회의를 함께 개최하였습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가 아세안, 동남아, 메콩 경제권, 개괄적인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뭐 목소리나 화면이나 문제 없죠? 예, 특별히 뭐 채팅창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이제 캄보디아의 그런 노동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발표하게 되는 이 내용은 제가 올해 초반부터 해서 이 캄보디아의 어떤 진출한 그런 기업들을 상대로 어떤 노무 관리라든지 그 노동시장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이렇게 조사하고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연구한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법 정책들의 그런 내용들은 조금 제가 뺐고요. 조금 일반적으로 또 이해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제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약간 지루할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캄보디아의 투자 환경, 뭐 노동 환경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들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의 노동법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뭐 구체적인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시사점에 대한 결론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뭐 지도가 아주 복잡한 지도가 있는데, 예, 몇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복잡한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이 동남아, 대륙부 동남아를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캄보디아는 여기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요. 태국이 이제 왼쪽, 라오스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여기 수도가 이제 푸놈펜이죠. 푸놈펜이 있고, 우리가 많이 이제 여행 가는 곳이 여기 위에 시엠립이라고 해서 우리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립 이쪽으로 이제 많이 여행들을 이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가 푸놈펜이고요. 또 하나 유명한 것은 여기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시아누쿠빌이라고 해서, 예, 바닷가도 굉장히 이제 멋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가 이제 무역항으로서 유일하게 여기 바다가 이제 접해져 있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시아누쿠빌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여기 밑에 보면 톤레삽 호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면적의 그런 호수입니다. 우리나라 경기도만큼 해당할 정도로 큰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는, 거의 뭐 가면은 바다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거대한 이제 호수입니다. 이 톤레삽 호수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메콩강이 흘러와서 그 메콩강 물이 흘러 들어가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제 건기하고 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이제 계속 비가 안 오는 것이죠. 이제 마를라서 이제 물이 수위가 낮아지는 이제 시기고, 반대로 이제 우기일 경우에는 비가 엄청 와가지고 이제 물이 막 범람하고, 그런데 바로 이 톤레삽 호수는 비가 올 경우에는, 이제 우기일 경우에는 이 톤레삽 호수가 엄청나게 이제 면적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 안에 엄청난 많은 그런 뭐 물고기라든지 뭐 이런 생물 자원들이 이제 있게 되고, 근데 이제 건기가 되면 이제 물이 쫙 줄어들면서 나머지 그 물이 있었던 자리는 엄청나게 이제 비옥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또 뭐 관련된 그런 농사도 짓기도 하고 해서, 이 지역 캄보디아에 있어서 이 톤레삽 호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지역 사회를 먹여 살리는 그 중요한 어떤 자연 생태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생태계 파괴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파괴 이제 원인으로 첫 번째로 이제 얘기되는 것은 기후 변화입니다. 비가 너무 안 와서, 보통 이제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물이 많아져야 되는데 비가 가뭄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예, 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이 지역의 톤레삽 호수가 그런 차원에서 이 생태계에 있는 뭐 물고들이 많이 죽는다든지 뭐 뭔가 교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물이 줄어드니까. 또 하나 측면에서는 이 메콩강 상류에 위치하는 중국이라든지 라오스가 이 강의 그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댐을 짓고 있습니다. 수력 개발을 엄청 하고 있어요. 댐을 막 지으면서 물이 안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류에 있는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댐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태계 교란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이나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건 기후변화의 문제지 땜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캄보디아든 베트남이든 이제 할 말이 없는 것은 이제 중국이 엄청 이제 많이 위에다 지어놨는데 예, 본인들도 이 지류에다가 댐을 계속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은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어떤 협력체에서 다루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라오스나 캄보디아 이들 지역의 댐 건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이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우리가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 댐 건설은 가장 환경 친화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환경 쪽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지역의 하나의 어떤 딜레마적인 개발과 환경 간의 딜레마도 하나의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캄보디아에 대해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예, 캄보디아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앙코르와트입니다. 아주 거대한 그런 유적지죠.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여행도 가시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는데요. 예, 오른쪽은 이제 캄보디아 총리입니다. 훈센 총리라고 해서요. 지금 30여 년째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센 총리가 장기 집권하면서 사실상 장기 집권한다면 그 가운데서 이제 많은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텐데요. 나름대로 이제 최근에 어떤 총선 그 전에 총선 그러니까 총선 최근에 두 번이 있었는데 2013년도에 있던 총선이 사실 거의 진 거나 다름없었는데 막판에 예, 재개표를 해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야당에 대한 그런 탄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 왔고요. 그래서 뭐 야당 총수라든지 야당을 다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에 벌어졌던 총선에는 쉽게 승리를 했어요. 이 훈센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캄보디아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지독했던 그런 어떤 킬링필드로 알려져 있는 그런 세력들로부터 거기서 캄보디아를 어떻게 보면 그 세력부터 좀 구해낸데 앞장섰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캄보디아의 입장에서는 또 그들 시민들의 입장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이제 킬링필드 이게 이제 그 킬링필드를 기념하는 기념관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이제 프놈펜에 가게 되면은 이 기념관이 있는데요. 60년, 70년대 이제 지나오면서 대량 학살이 벌어집니다. 대량 학살이 벌어지면서 사회주의 정권이 여기 들어서면서 일정 기간 이 캄보디아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이라든지 그런 세력들을 죽이고 처형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당시에 제가 여기에 살고 있었다면 이제 저도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지식인이냐 아니냐 이것을 이제 구별하는 것이 이제 안경을 끼고 있으면은 지식인이다 해서 처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안경 낀 게 아닌데 예, 당시에 또 그렇게 또 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캄보디아의 어떤 발전이 더딘 이유 또 어떤 전문적 인력이 부족한 이유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너무 그런 지식인들이 많이 이제 처형당하고 이렇게 숙청당하면서 뭐 현재 그렇게 이르게 됐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캄보디아 인구는 1500만 이상이 되겠고요. 언어는 이제 크메르어인데요. 프랑스의 식민 통치를 오래 받았기 때문에 불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민족은 크메르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소수민족 한 10% 정도 되고요. 종교는 대부분이 이제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예, 캄보디아 최근에 어떤 그런 투자 동향, 시장 동향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 동향인데요. 정치 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민주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장기 집권을 하고 있어요.
또 의회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당을 강제 해산시켜놨어요. 그래서 견제할 세력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독재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몇 년 전에는 언론인 중에서 이 정부의 비판적인 야당의 또 좀 그런 친화적인 그런 언론인이 주유소에서 갑자기 이제 피습을 당해서 이렇게 사망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비민주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럽연합은 그동안 캄보디아에게 EBA라고 해서요, Everything But Arms라고 해서 무기 이외, 무기를 제외하고는 관세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거예요. 무관세로 한다든지 관세에 대한 어떤 부과를 굉장히 낮추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 캄보디아가 너무 비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거 철회하겠다. 관세 특혜 철회하겠다라고 2019년도 2월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캄보디아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제 그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올해 2월에 최종적으로 유럽연합이 부분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수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것에만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 해서 완전 철회는 안 하고 이제 부분적으로만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쨌든 이 1년이란 기간 동안에 캄보디아는 엄청 이제 위축이 되었고, 또한 20% 부분 철회로 인해서 아주 큰 불은 막았지만 계속해서 이것들은 이 캄보디아의 어떤 이런 정치 체제의 비민주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언제든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이제 잠재적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EU의 이런 경제적인 정책 발표는 단순히 뭐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정치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캄보디아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경제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또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측면에서 특징은 이제 친중 반미 외교입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 속에서 그런 구조 속에서 캄보디아가 너무 친중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반적인 그런 아세안 내에서의 캄보디아 입지 이런 것들이 또 좁아지고 있다. 뭐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제 동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캄보디아는 연평균 7%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산업은 이제 섬유 봉제 산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는 전체 제조업의 90%를 이 섬유 봉제 산업이 차지했어요. 수출의 75%.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이 섬유 봉제 중심으로 굴러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수출의 어떤 핵심을 잡고 있는 산업들이 캄보디아에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 EU의 그런 관세 특혜 제한이라든지 또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상의 이런 수출이 급감하고 있고 또 이런 위험에 이제 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그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섬유 봉제 산업 이외에는 이제 금융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금융 산업은 사실 이게 캄보디아 내에서 부동산이라든지 건설업이 한때 붐을 이룬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그런 것들이 이제 연계해서 이 금융 산업도 함께 조금씩 이제 성장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급격하게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관광 산업도 마찬가지로 성장한 산업 중에 하나인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연쇄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는 동남아 지역 중에서는 가장 개방적이다. 법제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개방적인, 그러니까 제한이 더 적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중국의 집중적인 투자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1대1로 정책에 기반해서 인프라, 건설, 부동산 개발 등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뭐 프놈펜만 가더라도 여기저기 하여튼 건물을 짓고 있는데 대부분이 하여튼 중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중국 자본이 이제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국 자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결국 경제에 또 이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이외에는 뭐 금융업 분야에서도 투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가하고 있고, 제조업도 봉제 산업이 뭐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또 여러 분야로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 기업은 얼만큼 여기에 진출을 하고 있는가 보면은, 예, 이게 현재까지 뭐 기준으로 보면은 부동산업이 가장 많고, 금융 및 보험업, 또 건설업, 제조업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부동산업의 경우에는 2007년, 2008년에 대규모로 투자를 이제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 이제 쌓아놓은 게 많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업이 이제 1위로 되어 있는데,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 부동산 붐이 좀 줄어들어서 현재는 좀 소액 투자로 머물고 있습니다. 예, 금융산업에는 최근에 이제 대규모 투자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건설업, 뭐 제조업까지 있는데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봉제는 하향세이고, 그 이외에 뭐 제조업 분야는 규모가 작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이런 외부 제재라든지 뭐 임금 상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 되면은 이런 투자는 최소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코트라라는 곳에 가면은 이 캄보디아에 진출한,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 진출한 기업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리스트는 모든 기업을 다 리스트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합계가 이제 270, 거기 등록된 게 278개인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은 기업들이겠죠. 근데 이제 이 추세를 보게 되면 278개 중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제조업이다. 100개가 제조업이고요. 그 다음이 뭐 도소매업, 서비스업, 이렇게 건설공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위치를 보니까 대부분이 226개 중에서 주소가 확인되는 지역 중에서 204개, 거의 대부분이 바로 프놈펜 수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글 지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표시된 게 이제 한국 기업들인데요. 대부분이 여기 이제 공항이 있습니다. 프놈펜이 도시고요. 이 수도고요. 수도 옆에 이제 공항인데,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 중심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이 무역항으로 이어지는, 시아누쿠빌 항으로 이어지는 그 국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공항, 수도를 중심으로 또 이 국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캄보디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캄보디아의 노동력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젊습니다. 중위연령 이제 25.7세. 중위연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구를 쫙 이제 일렬로 세웠을 때 그 가운데 지점에 있는 것이죠. 25.7세 굉장히 낮고, 또 생산 가능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력이 젊은 것도 이제 특징이지만, 여기 인구 구성을 보면은 15세에서 36세, 생산 가능 인구가 66.2%입니다. 65세 이상이 2.6%밖에 안 돼요. 15세 미만이 31.2%입니다. 잠시 여기 채팅창 화면이 일부가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이제 인구 구성, 이만큼 노동력 현황에서 이 인구 구성의 굉장히 특징적인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 수준을 보게 되면요, 이게 2009년이 파란색이에요. 2009년이 교육받지 못한 게 21.1%, 또 초등 미만이 34.9%, 초등학교 졸업이 25.7%로 2009년도에는 굉장히 이런 교육 수준이 낮았는데 2016년도에는 좀 그래도 이게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무교육이 9.7% 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수치들이 향상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캄보디아의 어떤 교육 정책이라든지 그런 목표치에는 굉장히 못 미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캄보디아 고용 인구의 어떤 교육 수준이 사실 캄보디아 노동시장의 노동력의 한계, 문제, 뭐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의 그런 확보는 쉽지만 좀
전문적인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런 노동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이쪽에 이제 진출한 그런 기업들이 뭐 그런 노동력 확보에 있어서 고숙련 노동자의 확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애로사항 중에 하나로 이제 꼽고 있습니다. 고용 현황을 보게 되면요, 경제활동 참여율은 동남아에서 가장 높은 84.96%를 기록했고요. 이직률은 16.5%, 숙박업이 가장 높고요. 실업률은 동남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별 종사 인구를 보게 되면은 1차 산업이 여전히 이제 가장 많고요. 2차 산업 19.9%, 3차 산업 3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고요. 2차, 3차가 계속 이제 증가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겠습니다. 캄보디아의 어떤 노동시장의 또 특성을 가장 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굉장히 그냥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가다가 2012년, 13년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에는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은 월 190달러입니다. 월 평균 190달러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훈센 총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뭐 230달러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이미 약속을 한 바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계속 더 올라갈 전망이에요. 2011, 12, 13년 이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가파르게 이게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이 당시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2011년부터 13년 사이에 선거가 있었어요. 총선. 총선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대규모 노동자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 사건들을 거치면서 총선과 대규모 시위를 겪은 캄보디아 정부가 사실 노동자에게 유리한 그러한 어떤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약속이라든지 제도 개선들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확 높여줬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 노동자의 그런 어떤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계속해서 그 최저임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그 노동자 시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아주 대규모의 그런 노동자 시위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한국 기업이 굉장히 많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 한국 기업이 이제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노동자가 한국 기업에 대한 그런 불만들이 엄청 이제 쌓이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진출해 약진통산이라는 앞에서 노동자가 이제 시위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당시에 이거를 이제 정부가 유혈 진압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면서 유혈 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이 하여튼 한국 정부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외교부 앞에서 캄보디아 노동자 유혈 진압 사태에 대한 그런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굉장한 대규모 시위 파업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사실 캄보디아의 어떤 그런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 인권이라든지 노동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의 노사관계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여기 ILO 모니터링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사실 캄보디아가 뭐 그런 뭐 노동자 시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실 이 노동자들의 어떤 자신들의 뭐 그런 인권이라든지 노동자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이 이 ILO의 프로젝트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999년도에 미국하고 캄보디아 간에 어떤 무역 협정을 맺었는데, 미국이 이 협정을 맺으면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야, 너희들이 이 무역 하려 그러면은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약속해라.
개선한, 노동자 인권을 개선하고 노동 어떤 그런 시장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약속하면 우리가 이런 협정을 체결하겠다. 그래서 이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또 이런 걸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ILO라는 그런 국제기구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이제 미국이 한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 정부에서 의류나 신발, 품목의 해외 수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프로젝트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승인을 받아야지 수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만큼 노동자의 권리를 잘 했고 노동시장 그런 노동 환경, 노동자의 권리를 잘 보장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통과가 되면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되면서 사실 점차적으로 이제 법조항을 준수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법조항 제대로 안 지키는 미비한 그런 기업들은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내 이제 보고서에서 이제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캄보디아 어떤 노동자의 권리들이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털을 닦아왔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캄보디아의 의류 공장들이 윤리적인 일자리라는 이미지를 부여하는 데 기여했고, 또 이런 평판 리스크 관리에 민감한 해외 바이어들이 이제 선호하는 그런 생산 기지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노동 조건 평가 정보, 개별 기업 그 정보를 공개하는 걸 통해서 근로 조건 개선에 효과를 얻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예, 노동조합도 활발하게 이런 것들 계기로 해서 이제 조직되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캄보디아에 이제 노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제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회사하고 노동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이거는 크게 이제 개별 분쟁, 집단 분쟁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개별 분쟁일 경우에는 그냥 개별 노동자 한 사람의 어떤 그런 분쟁일 경우에는 노동부에 조정을 신청해서 거기서 조정이 안 되면 이제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되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집단 분쟁일 경우에는 반드시 조정을 거쳐서 중재위원회라는 데 중재를 거쳐야 됩니다. 이 중재위원회는 이 노사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이제 대표적인 캄보디아 기구인데, 이것은 이제 나름대로 캄보디아의 법체계가 굉장히 수준이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재위원회만큼은 기업들 간에 근로자에게 있어서 또 해외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런 신뢰를 받는 기구입니다. 외부 국제 기구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중재 판정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중재가 잘 이루어지면 이제 거기서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의 종류에 따라서 법원이나 또 파업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그래프도 여러분 잘 흥미로운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이제 노동중재위원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이제 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합니다. 그러면 중재위원회 중재를 이제 요청을 하면은 중재위원회가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데, 그 판정은 사실 그게 용인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사실상의 그 중재 판정을 받는 그 자체가 노동자 입장에서는 기업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제소한 건수가 계속 증가하다가 2015년, 16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제소 건수가 줄어듭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을까? 생각해보면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최저임금이 계속 이제 높아지고 노동시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제소 건수가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2016년도에 당시 노동조합법이라는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근데 그 법에 개정된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집단 분쟁을 이 노동중재위원회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퍼센트의, 그러니까 어떤 노동조 아무나 제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전체의 약 뭐 한 30% 이상의 노동자의 지원을 받는, 지지를 받는, 보유한 그런 노동조합만이 여기에 중재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나 좀 소규모의 노동조합도 제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배제하고 아주 다수 노동조합만 제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여기에서 어떤 중재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 조건에 미달해가지고 전부 다 이것이 조정 쪽으로 넘어가게 버립니다. 중재위원회로 가지 못하고요. 이러면서 이게 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노동자들이 비판을 했고 최근에 일부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노동조합, 캄보디아 노동조합은요, 뭐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뭐 친정부, 친야당, 또 독립노조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캄보디아 노조 같은 경우는 복수노조가 인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노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경쟁하고 또 급격하게 이제 그런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 잠깐 이제 정리를 하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선거, 총선과 또 최저임금 인상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캄보디아의 어떤 이 노동시장, 사용자와 노동자, 정부 간의 이 관계가 아주 크게 변화되는 그런 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캄보디아 정부는 투트랙으로 갑니다. 한쪽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임금 높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원하는 대로 높여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파업 요건을 강화한다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소를 하기 위해서 중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들을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불법적 파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법제도의 어떤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 결국 이런 것으로 인해서 노동시위가 감소하는, 강제적이든 뭐 어떤 유화적인 그런 정책이든 간에 이러한 두 가지 어떤 정책 방향을 계속해서 견제해 감으로써 이런 파업 횟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정책을 구현하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동법 주요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다양하게 쓰여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 밑에 핵심적인 노동과 관련된 핵심 법이 노동법이 있고 노동조합법이 있고 사회보장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최근에 개정됐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에 이렇게 일부 내지는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사실 캄보디아 노동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변화된 그런 내용 중에서 우리나라와 좀 다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 제도를 이제 보게 되면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 기준 190달러의 최저임금이 확정되어 있고요. 근데 이걸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섬유, 의류, 신발, 봉제 산업 중심으로만 적용되는 것처럼 이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분야에서는 사실 별도의 이제 법령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준용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구성을 이제 보게 되면요. 여기에 최저임금 플러스 여러 가지 이제 법정에서 이제 요구하는 그런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무결근 시에 플러스 10달러를 주게 되어 있고요. 또 교통이나 숙소와 관련된 금전 미제공 시에 7달러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임금의 지급 방법이 한 달에 한 번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두 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주가 끝나면은 기본급의 50%, 그리고 4주 차에는 나머지 기본급과 플러스 수당들을 합쳐서 나머지를 주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과거에 임금을 떼먹고 이제 도망가는 이런 사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아예 이거를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달에 임금을 두 번 나누어서 주는 이런 지급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제 근속 보상금 제도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퇴직금이랑 비슷한 건데, 우리 퇴직금이라는 것은 이제 퇴사할 때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캄보디아 경우에는 이제 이 퇴직금도 이제 못 받고 이렇게 그렇게 나가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 퇴직금도 나중에 주는 것이 아니라 매달 나눠서 주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이제 무기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계약직 근로자는 동일하게 법에서 정한 퍼센트만큼의 이제 퇴직금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무기 근로 계약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속보상, 퇴직금을 하여튼 땡겨서 이제 나눠서 이렇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새로 만들어진 제도다 보니까 2008년부터 이제 소급해가지고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동안 다닌 사람들에 한해서 그때 받아야 될 퇴직금을 나눠서 또 미래에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뭐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 기본적인 기본 임금 플러스 이 근속 보상금, 그리고 또 과거에 이미 이제 2008년부터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면 그때 받아야 되는 그 퇴직금에 해당하는 보상금까지 합쳐서 매달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측면들이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이 지역에 있는 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다라고, 뭐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그런 어떤 권리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만은 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제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휴일과 관련해서는 매년 이제 유급 공휴일을 발표하는데, 이게 국가가 이제 매년마다 이 공휴일의 날짜가 막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났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그 공휴일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2020년에도 전년 대비 7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휴일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조합법과 관련해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은 계속 이제 인상시켜주는 반면에 조합법에서는 계속 노동자의 어떤 그런 불법 파업들을 이렇게 제한하는, 파업을 제한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사업장의 출입문을 막거나 봉쇄하는 행위, 공공도로를 폐쇄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노동, 부당노동 그런 불법 파업에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상 이런 출입문 막고 도로 폐쇄하는 거는 노동자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불구하고 이게 이제 불법으로 법에서 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의 파업은 전부 다 불법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불법으로 될 경우에는 사실 이것은 노조의 해산 요건입니다. 왜냐하면 노조의 해산 요건 중에 하나가 집행부가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인데, 이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될 경우에는 바로 이 노조 해산 요건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뭐 정부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제 법 개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바뀐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재 신청을 하는 요건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다수 노조뿐만 아니라 소수 노조에게도 그런 것들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뭐 가장 핵심적인 그런 법 개정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좀 시사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캄보디아 국가 내에서 사실 법이라는 것이 뭐 법이나 정책 얘기하면은 굉장히 그런 수준들이 떨어진다.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것보다도 법은 있지만 실제로 그게 그렇게 굴러가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법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집행에 대한 노력들이 사실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국제 투명성 기구 평가에서 보면은 부패 정도가 198개국 중에서 162위, 100점 만점 중 20점이에요. 캄보디아. 거의 이거는 꼴찌에 해당하는 그런 점수거든요. 동남아 지역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미얀마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근데 미얀마에 비해서는 캄보디아가 더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그런 기간들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패 정도는 높고요. 사법제도에 있어서도 정치적 영향이 크고 뇌물에 취약하고 과도한 비용이 소요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 우리가 한국에서 이 지역으로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입장에서는 여기에 뭐 이런 사법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으니까 대충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이죠.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별히 이제 정부의 노동 친화적인 그런 정책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더욱 이제 그러하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한국 기업들이 이런 파업에 연루되는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이제 하나로 꼽히는 것이 이 법 내용을 잘 모니터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된 내용들이 엄청 많이 바뀌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이제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 많이 듣죠. 그래서 아세안에서도 물론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약화되어 있지만 아세안이라는 협력체 안에서는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법 준수라든지 노동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평가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는 점도 노동법을 준수해야 될 그런 의무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건 뭐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요. 여러분 어떤 노사 분쟁 발생 시에 정말 뭐 기준이 되는 것은 뭐 법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계약서라든지 뭐 취업 규칙이라든지 문서로 작성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이런 취업 규칙이라고 해서 사업자가 그 노동자와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름대로 법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담지 않는 좀 더 부가적인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그래서 여기서 이런 취업 규칙을 잘 담고 있을 때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취업 규칙에 기재가 됐냐 안 됐냐가 굉장히 그 위반 유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취업 규칙 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다음으로 이제 상호 간의 문화 이해 노력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도 뭐 기성 세대가 있고 이제 또 청년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캄보디아도 사실 그냥 캄보디아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나름대로 앞서 잠깐 언급했던 그 킬링필드를 경험했던 그 어려운 시절을 경험했던 기성 세대와 또 최근에 어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의 청년 세대들과는 그 생각하는 것과 뭐 그런 뭐 노동에 임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그냥 캄보디아 사람들에 대한 같은 태도가 아니라 이 청년 세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노동 인구의 거의 70%가 20대, 30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년 세대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그냥 참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세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나름대로 이제 그런 뭐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국제사회가 어떤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그들의 캄보디아 국내의 어떤 거버넌스 수준이라든지 이런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제자를 걸음이다라는 것이 결국 이제 불만이 있게 되고 그것이 이제 노동 시위라는 형태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노동자의 어떤 권리 의식 증대하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뭐 우리 항상 한 얘기지만 뭐 현지화된 그런 관리 체계들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예, 이번에 이 캄보디아 진출한 기업들의 어떤 그런 애로사항들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결국 언어의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나라 국가의 언어 구사 능력이 결국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중요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여러 이제 오해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뭐 제3국 언어인 영어로 이제 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뭐 한국어랑 캄보디아를 능통한 그런 직원을 채용할 필요도 있겠고 다양한 방식의 뭐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통해서 하여튼 뭐 그런 의사소통들이 그 근로자와 또 노동자 간의 그런 관계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강의를 마치고요. 예, 제가 쉬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오늘 뭐 동남아시아 내지는 뭐 캄보디아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가능한 부분 안에서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애 님께서 캄보디아의 아동 취업 상황은 어떤가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예, 동남아 지역에서 하여튼 이 아동에 대한 노동,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가 많이 이제 발생하는데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도적으로는 이 아동에 대한 그 노동을 이제 제한하고 있고요. 굉장히 그 미성년의 경우에는 취업을 제한하는 뭐 그런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밝히고 있고, 또 다만 이제 실제적인 뭐 아동 노동이 얼만큼 어느 정도의 퍼센트만큼 뭐 노동력에 이제 반영되어 있는지 뭐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노동에 대한 여러 문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요소들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하여튼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마련하고 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강미선께서 현재 캄보디아에서 철수 내지 축소하는 한국 기업들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그 기업들이 대안으로 생각하는 투자지는 어디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뭐 굉장히 이제 실제적인 그런 질문인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얼만큼 뭐 100% 완전한 답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근 이 코로나 사태 뭐 전후로 해가지고 캄보디아에서 이런 사업을 좀 정리하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씩 이제 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이제 관련해서 뭐 이런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현지에다가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요청을 할 때 사실 거기에 특히 이제 봉제 산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그런 협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이제 연결하면 너무 거기에 투자자 또 거기에 이제 계신 분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부탁하는 것조차 이제 어려울 정도다. 뭐 이런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이제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이제 캄보디아에서 뭐 주로 간다면 이제 미얀마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베트남에 엄청나게 집중해서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제 그게 포화되면서 이제 이동한 것이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제 미얀마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이제 흐름적으로 이제 그렇게 가고 있고요. 뭐 근처에 뭐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인구가 적고 노동력 시장이 이제 좀 작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캄보디아나 뭐 미얀마 이렇게 좀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쵸. 중국에 이어서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 예, 오선미께서 임금은 남녀 동일 임금일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동일 임금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그 법대로 실제 그렇게 지급되는지에 대한 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질문도 좋고요. 뭐 들으시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정은경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시급제가 아니라 여기는 최저 이제 월급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190달러 정규직 근로자 봉제 산업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나라 화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러가 공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달러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뭐 캄보디아 같은 데 갈 때는 그냥 달러로 뭐 여행할 때 지급하고 합니다. 굳이 그 나라 돈으로 바꾸지 않아요. 거의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발표 같은 것도 다 뭐 복잡하게 그 나라가 화폐 통화 그 단위가 아니라 달러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손부진께서 캄보디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몇 년 전 캄보디아 시엠리 공화 입국 당시가 생각나네요. 1달러 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던. 예, 우리가 캄보디아에 들어가려면은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된다. 거기 이제 도착 비자라고 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대사관 가가지고 이제 그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가서 그냥 거기서 돈을 30달러인가? 예, 우리나라 거의 3만 원 정도 되는 비자 비용을 이제 주면은 도착 비자를 이제 발급해 주게 되는데, 예, 과거에는 거기서 이제 돈을 좀 더 주면은 좀 더 빨리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강미선님께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궁금합니다. 이전 노동자 시위 시 혐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그 당시, 그러니까 사실 하여튼 두 가지가 공존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캄보디아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좋습니다. 이렇게 평가들을 보게 되면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서 이런 혐한 감정이 그렇게 이렇게 자극될 만한 것들이 이제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많은데, 사실 이제 한국 기업의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한 걸 통해 가지고 사실 그 뭐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질 수 있고, 실제로 이제 한국 기업 거기에 이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미지가 안 좋아졌겠죠. 근데 그 이외에 최근에 이제 뭐 한국 기업에 이제 종사하는 캄보디아 현지인들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결국 어떤 그런 사업자 또 어떤 그런 기업 아래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 환경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완전히 그런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뭐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거기에 자신들의 그 일에 대해서 또 만족하고, 또 뭐 한국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 뭐 그 사건 때문에 뭐 그렇게 되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국 기업들의 전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또 일부 기업들의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이제 부각되면서 뭐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뭐 현재 뭐 한국 기업이 거기에 투자하는데 어려움을 줄 만큼의 그런 뭐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거나 그렇게 보기에는 뭐 제가 뭐 조사하고 한 바에 의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예, 손부진님이 한국에서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여행 다니면서 자랑스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예, 우리가 동남아에 대해서 많이 우리 ODA라든지 많은 사업을 하죠. 이건 캄보디아는 아닌데, 캄보디아에 가면 주로 하여튼 요즘에는 중국이 대부분 그냥 투자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짓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예전에 라오스의 어떤 대학을 갔었는데 그 대학이 한국이 지어준 대학이래요. 한국이 지어준 대학인데 그게 2005년도인가 6년도인가 지어졌는데, 이후에 한 5년, 6년, 7년, 8년 지났는데 지금은 그게 한국이 지어줬는지 여부를 그 학생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지어주기는 한국이 지어줬는데 그 이후에 도서관 리모델링은 태국에서, 식당 리모델링은 중국에서, 그래서 학교가 그냥 중국, 뭐 태국, 일본에 의해 가지고 다 이제 리모델링 된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 거기를 지어줬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본관에 무슨 이런 캐비넷 안에 한국과 라오스 국기가 마주하고 있는 그걸로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하여튼 생각이 든 거는, 우리가 굉장히 이제 많이 물론 이제 중국, 일본에 비해서는 자금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런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어준 다음에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지어주고 그게 이제 단기 프로젝트로 이제 끝나다 보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끝,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 동남아 지역의 이제 협력이라는 것도 단기적인 그냥 딱 눈에 보이는 성과물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뭔가 좀 이런 협력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협력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노동 분야라든지 뭐 경제 관련해서 이 제도라는 것은 사실 딱 눈에 보이는 뭐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어떤 발전에 좀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조금 장기적인 그런 협력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이미애님이 한국에서는 사업을 못할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하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뭐 저도 뭐 그, 방법에 대한 내용보다도 예, 하여튼 그쪽 지역이 이제 그러니까 캄보디아나 동남아에 대해서 우리가 진출할 때 우리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동남아 지역 또 우리나라에 이제 오는 이주 노동자들 좀 그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뭐 좀 못 사는 나라 또 개발이 덜 된 나라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우리가 보는 그것이 대등한 관계에서 보지 않고 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다문화 사회로 진행되는 이 과정 속에서 사실 그들 지역에 대한 이해, 동남아에 대한 이해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확장되어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진짜 뭐 개괄적인 얘기만 했지만 우리가 사실 이 내용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또 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한 뭐 이해들도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국가 차원에서도 뭐 이런 동남아에 대한 또 우리나라에 있는 동남아뿐만 아니라 뭐 이주자들의 지역에 대한 그런 이해들도 좀 뭐 교육을 통해서 또 알게 하는 뭐 이런 것들도 뭐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오선미님께서 캄보디아의 이주 노동자 현황은 어떤가요? 이 한국에 들어온 이주 노동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이제 중국 노동자들이 특히 이제 동포들 중심으로 중국인들이 이제 많이 있고 유학생들도 중국 출신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이라든지. 근데 점점 어느 순간부터 이제 뭐 동남아라든지 또 저 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이제 많이 오게 되고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최근 보면 이 캄보디아의 이주 노동자나 또 유학생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요. 또 뭐 결혼 이주의 경우에도 캄보디아의 비율이 이제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주변에 뭐 이런 이주 노동자의 캄보디아 비율은 점점 더 뭐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예, 함께 이렇게 또 소통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예, 안진선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산 국가에서는 달러를 더 쳐준다고 들었는데 모든 임금은 달러로 받나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캄보디아는 공산 국가는 아닙니다. 공산 국가는 아니고요. 그리고 일단 임금은 달러로 받는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외국인 기업, 외국 투자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실제 뭐 현지 기업들 있죠. 캄보디아 인해에서 뭐 운영되는 뭐 이런 것들 경우에는 뭐 현지 그 통화로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질문이 이제 더 이상 없으시면은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셔서 채팅 남겨주시고 인사해주신 모든 또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이 특강을 통해서 제가 좀 목표한 것은 우리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문화 어떤 이런 전문가로서 사실 이들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함께 또 이루어져야지 사실 이런 상호 간의 어떤 그런 협력이라든지
또 함께 할 수 있는 뭐 그런 환경들이 더 조성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작년에 이어서 좀 동남아시아 관련된 이제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예,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또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이후에 또 강의를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지금 한 20명 계시는데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예,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 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